더 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관입니다. 자, 오늘 우리 홍보해야 되는 부분 바로 뭡니까? 예, 고대 학문, 불교, 도교. 우리가 이제 정치 발전사, 그러니까 통사라고 그러죠 보통.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아까가 아니라 예전에 공부를 했고요. 지지난 시간에부터 우리가 뭐를 하기 시작한 거죠? 고대의 문화사입니다. 문화사. 근데 뭐 제도라든가 또 뭐 신분이라든가 뭐 경제생활은 뭐 그닥 어려운 게 아닌데, 사실 이제 문화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역사 공부하다가 많이 좀 짜증을 내요. 그렇죠? 뭐 듣도 보지도 못한 것들 막 나오고, 뭐 가봤어야 뭐 저 동네가 어떤지, 또 뭐 수학여행 때 뭐 이렇게 가봤을 때 무슨 탑을 본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의 느낌도 별로 없고, 따분하고 재미없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문화사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문화사 시험 문제에 잘 나온다는 얘기죠. 안 나와주면 너무너무 고마워요. 물론 정치 발전사에 비교를 했을 때에 출제의 빈도수는 정치사에 비해서는 좀 낮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 문화사 출제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렵게 출제가 되고, 사실 어렵진 않은데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공부를 하신다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경쟁력을 또 갖추는 것이다 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어렵고 짜증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재밌게 가자고요. 네, 재미없어도 자꾸 재밌다 생각하게 되면 재밌어집니다. 자, 그럼 고대 학문, 불교, 도교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교재는 64쪽에 나와 있죠. 고대 학문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고대의 학문을 공부를 할 때에 뭐를 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학문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에서 포커스 되는 학문은 바로 유교하고 바로 뭡니까? 한자죠. 한문이에요. 요 두 가지가 바로 고대의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럼 불교는요? 학문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종교죠, 종교. 그래서 유교를 받아들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유교를 왜 그렇게 받아들였느냐? 유교,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뭔지 충이라든가 효죠. 그렇죠? 또 그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육두품들이 이 유교를 엄청나게 좋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유교가 학문화되는 것을 우리가 유학이라고 부르는데, 처음에는 유학 공부해가지고 하는 그런 체계적인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디 빼고? 백제 빼고 별로 없었어요. 뭐 고구려라든가 그다음에 신라 뭐 이런 거 별로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점차 이제 사회가 전문화되고 체계화되고 그러면서 중국의 유학이 굉장히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유교가 고대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점차 학문의 차원에서 발전하게 된다라는 거. 한자의 보급 보겠습니다. 한자는 언제 들어왔다고요? 철기 시대 때 들어왔죠. 근데 이 한자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것을 좀 더 이제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음과 훈을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중국식으로 뭐 이렇게 발음을 했는데, 중국이란 단어도 원래 이제 중국,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이렇게 되잖아요. 중국. 우리 한자 이렇게 쓰잖아요. 중국에도 중국어 한자 이렇게 쓰잖아요. 중국.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얘네들이 중국 이렇게 발음하지 않죠. 우리가 훈민정음을 놓고 봤을 때도 어떻게 발음해요? 딩윅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딩윅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발음하기도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이두라든가 향찰이었다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마 뭘로 할 수 있습니까? 예, 기본적인 상식으로 공부를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배웠던 내용도 그대로 나옵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 태학을 두었고, 그 다음에 지방에 뭐를 두었다? 지방에 장수왕 때의 경당을 두었다라는 거죠. 그럼 소수림 왕 때는 태학을 두었는데 지방에 경당이라는 학교를 두었다. 백제는요, 특별한 학교가 아니라 오경박사라고 있습니다. 오경박사. 네, 이 오경박사. 이 박사니까 어떤 박사예요?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신 분이죠. 네, 똑같아요. 그 의미예요.
유교 경전에 통달한 박사들, 이 박사들로 하여금 유교 경전을 가르치게 했죠. 신라 같은 경우는 정식 교육기관은 없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인재를 양성하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뭐가 있었다? 화랑도가 있었다. 여기에서 유교 경전을 학습시켰다. 이 화랑도에서 유교 경전을 학습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가 있느냐? 세속 5개 있죠. 뭐와 뭐를 강조하죠? 충, 효,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신, 이런 거 강조하죠. 예, 유학을 공부했구나. 자, 그러다가 이제 통일신라가 들어오게 되면서 전문적인 학교가 생기죠. 바로 그 학교가 바로 뭡니까? 국학이다라는 겁니다. 국학. 이 국학은 신문왕이 자기 어떤 전제양권 강화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 그런 역할로 했었죠. 여기에서 누구를 양성했습니까? 여러분들 육두품을 많이 양성을 했죠. 자, 그러다가 이 국학이 나중에 이름을 태학으로 고쳐요. 어느 임금 때? 경덕왕 때에 태학으로 고쳐진다. 자, 그다음 아주 특이한 것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원성왕 때에 독서 삼품과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독서 삼품과 누구 왕 때에? 원성왕 때에.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 얽게 나와요. 예, 사료 제시하고 출제에 나왔어요. 독서 삼품과. 이 원성왕 때에 독서 삼품과를 두었던 거는 관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가가지고 책을 읽어요. 독서 책을 읽고 그 책을 읽은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리포터 작성해가지고 논문 발표하는 거예요. 논문 발표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 가지고 3등급으로 나눠가지고 관리 등용에 반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진골들이 좋아했어요, 싫어요? 싫어하죠. 누군 좋아해요? 육두품들은 좋아하는데 싫어요, 진골들. 그래서 하겠다 해놓고서 진골들한테 엄청나게 원성을 받는 거예요. 원성. 이런 거 왜 시키냐고. 원성. 그래서 원성왕이야.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못한 겁니다. 못해. 얼마나 극성을 부렸습니다. 거기 쭉 보면 상품, 좌전, 문선, 예기에 능하고 논어의 효경을 이해한 자. 그 다음에 중품은 공례, 논어의 효경을 읽은 자. 하품은 공례의 효경을 읽은 자. 그러니까 상품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특채가 있습니다. 특채.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독서상품과에는 상품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특채가 있어요. 특채. 특채는 뭐냐? 그냥 공부 안 해도 뭐 그냥 특채로 뽑아주는 그거가 아니에요. 완전히 통달한 거, 완전히 모든 걸 통달했어. 얘는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 얘는 거의 뭐 그 테스트를 받을 그런 입장이 아니야. 예, 박사 수준이야. 이게 특채예요. 5경, 3사, 5경 나오잖아. 5경. 그 다음에 제자 백가까지 능통한 자. 제자 백가. 와. 제자 백가가 뭐죠? 여러분들 세계사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유교가 어디 때 나와요?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 때에 공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 맹자, 순자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뭐 공자, 맹자, 순자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뭐 노자, 장자 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백가입니다. 수많은 학문을 연구했던 사람들의 무리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백가라고 불러요. 춘추 전국시대 때. 이런 사람에게 능통한 사람 특채죠. 그렇죠? 그럼 제자백가에는 유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야, 쟤는 정말 박사급이다. 5경. 그래서 백제도 5경 박사. 그리고 신라도 여러분들 쭉 보시면 얘들 특채제, 특채. 능통한 애들이니까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의도는 좋았으나 누구의 원성으로? 진골들의 원성으로 실시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발해는 국립대학이 있었죠. 당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발해 같은 경우는 뭘 두었어요? 주자감을 두었다라는 거죠. 주자감. 이 주자감이 고려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름하고 비슷해져서 뭘로? 국자감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요. 국자감, 주자감 두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정효, 공주묘, 지석에 정효, 공주의 공주묘, 지석에 묘지석이죠. 묘지석. 지석 붙여도 되고 띄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묘지석이에요. 그러니까 묘지에 이제 이렇게 쓰는 글이죠. 이 글을 딱 보니까 뭐가 되어 있느냐? 거기 이제 사륙변여체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사륙변여체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뭘까요? 그냥 드립다 외우지 마세요. 이 공주가 죽었잖아요. 문왕의 딸들이잖아요.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죽었으니까 이제 그 죽음을 그 애도하기 위해서 글을 쓰잖아요. 묘지석에 딱 쓰잖아요. 이 정의공주면은 이거 말고도 많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공주님들은 꼭 기억해 두세요. 공주님들 딱 여기 학문하고도 관계돼가지고 이게 딱 나옵니다. 네, 한문학이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묘지석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고구려의 양식을 받은 정예공주며 그 다음에 당나라의 영향, 중국의 영향을 받은 정여공주. 그러니까 묘의 어떤 그 고분의 건축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죠. 얘는 굴식 도읍방 모델, 얘는 벽돌 무덤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좋은 데 가서 극락 왕생을 해라 그러면서 도교 사상도 들어가고 불교 사상도 들어갔다라는 내용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생뚱맞게 사륙변여체가 여기서 딱 나왔다. 그래서 발해도 학문이 발달했다라고 하면 도대체 그럼 사륙변여체가 뭐라는 겁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글씨예요. 글씨체예요. 글씨체인데 글씨 모양이 아니라 이 한자로 이렇게 글을 쓸 때의 그 글자 수를 맞추는 걸 얘기해요. 사륙변여체는 글자 수가 사구체, 그 다음에 육구체, 이것을 적절하게 배열을 해서 한 거를 우리가 사륙변여체로 갑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조를 할 때 시조가 보통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종장의 첫 번째는 세구절로 한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와 비슷한 사구체로 갔다가 육구체로 갔다가 이것이 언제 어디서 유행했냐면 여러분들 당나라 때에 굉장히 유행을 했던 고급, 그러니까 문장의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해도 학문이 발전했구나. 이 한자 교육이 굉장히 발전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서 편찬. 애석하게도 역사서는 단 한 권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해지게 되면은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동아시아가 난리가 날 거예요. 중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일본 난리가 날 거예요. 어쩌면 말이에요. 발견이 되었는데 그 난리가 날 것을 두려워해서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음모론적 차원에서 볼 때 난리가 날 겁니다. 고대의 역사는 중국 측의 역사와 그 다음에 일본 측의 사료하고 그 다음에 우리 측의 사료 가운데서는 가장 오래됐던 것은 고려 때 만들어진 삼국사기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네들 입장에서 역사서를 썼겠죠. 그 다음에 삼국사기는 진취적인 어떤 역사관이 아니라 사대적인 역사관이에요. 우리 역사를 이렇게 좀 쪼그라들게 하는 그런 마인드로 역사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전부 다 역사를 쓴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합니까? 지네 나라 잘 나간다, 잘났다 그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진취적이고 그 다음에 자주적으로 썼을 것이다. 근데 단 한 권도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여기 또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원래 고구려 같은 경우에 6이 100권이에요. 100권. 100권이나 했어요. 얼마나 공부하기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줄입니다. 줄여. 그래서 신집 5권 새롭게 5권으로 이문진에 의해 가지고 고구려 때 했다. 근데 얘도 없고 얘도 없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백제는 근초고왕 때 서기를 지었죠. 고흥 서기를 딱 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제일 유명한 게 진흥왕 때에 거칠부를 시켜가지고 국사. 거칠부를 시켜가지고 국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통일신라 보게 되면 화랑들의 역사인 화랑세기, 고승전 아주 유명한 스님들 있잖아요. 그 스님들에 대한 일대기를 지은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학의 보급, 강수의 답서린귀서. 강수라는 이 글씨 잘 쓰는 사람입니다. 글씨 잘 쓰는 사람이에요. 이 가야 사람인데
서림기서. 서림기는 뭐 했던 사람이죠? 예, 당나라의 장수였죠. 우리가 나당 연맹할 때 걔한테 썼던 글이죠. 그 다음에 설총의 이두, 그 다음에 최치원의 헌이 10조, 헌이 10조. 이 최치원의 헌이 10조. 최치원은 당대의 육두품들, 삼최라고 하는데 아주 유명한 학자죠. 얼만큼 유명하냐면 이 사람은 당나라로 가서 빈공과에 합격. 빈공과는 이제 아시죠? 빈공과에 딱 합격을 해요. 워낙에 똑똑하니까 당나라 정부의 관리로 등용을 합니다. 등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당나라 관리로 일을 하는데 당나라 때에 농민 반란군이 일어나요. 아주 큰 세력이었습니다. 그 황소의 난이라는 하는 그 황소가 아니라 황소의 난이라는 이 성이 황씨고 이름이 소인가 봐요. 그래서 이 황소의 난을 정부가 토벌하기 위해서 글을 쓰게 하는데 누구에게 쓰게 하니까 최치원에게 쓰게 해요. 그래서 이 최치원이 황소의 난을 토벌하는 그런 경문을 만드는데 토황소 경문을 지었던 사람이죠. 토황소 경문. 예. 이렇게 해가지고 당나라 정부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기는 내 조국인 신라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누구에게? 진성 여왕에게 바쳤습니다. 헌이 바쳐요. 바칩니다. 이 바치는데 이 교재 오타 났어요, 여러분들. 헌이 아니에요. 여기 시무로 고치세요. 시무. 아주 깜짝 놀랐는데 교재만 보고 시무 10조를 딱 바쳐요. 시무 10조를 딱 바치는데 시무 바친 겁니다. 헌이 10조는 우리가 저기 때에 나와요. 어디 때 나와요? 광무개혁할 때, 대한제국할 때 거기 때 나와요. 어쨌든 10가지의 개혁안을 딱 하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져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 않죠.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어디로 가서? 고향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 산속에 들어가서 저술 활동에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 그 대표적인 저술이 개원필경 이런 것들이 나왔다. 뭐 강수가 됐든 설총이 됐든 최초이 됐든 둘 다 아주 유명한 육두품들이죠. 그래서 이 육두품들이 학문이나 종교 분야에 많이 진출을 했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교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불교와 관련된 건데 불교. 불교는 앞서서 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예요? 불교는 호국불교죠? 예, 이거예요. 호국불교. 호국불교예요. 국가를 지키는 불교로 받아들인 거예요. 국가를 보호하는. 그래서 왕권 강화, 중앙집권의 수단으로 불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차원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차원으로 우리는 불교를 받아들였던 것이죠. 자, 삼국시대 때 그래서 불교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들어왔죠. 네, 전진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백제는 침류왕 때 들어왔죠. 자, 전진과 동진이 뭐를 의미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똑같은 나라예요. 똑같은 나라. 그래서 오랑캐가 쳐들어올 때에 먼저 있었던 진을 전진, 화북지방에 있었던 진, 오랑캐 때문에 쫓겨났어요. 강남 쪽으로. 이거 동진이에요. 그래서 위치적으로 전진은 고구려와 가깝고 동진은 어디와 가까워요? 백제하고 가깝고 침류왕 때 들어왔다. 그래서 불교가 침투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라는 눌지왕 때 들어오기만 했으나 공인받지 못하고 법흥왕 때 2차 돈의 순교로 공인되었다. 그래서 법흥왕 때부터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은 법흥왕, 진흥왕 그런 임금들이 그 임금들의 명칭이 불교 명칭이에요. 불교 명칭. 제일 뒤늦게 받아들였습니다만은 제일 불교를 나중에 좋아했어요. 자, 그럼 불교의 성격을 보겠습니다. 귀족 불교. 이 왕실과 귀족이 타협을 하면서 귀족들이 불교를 후원해주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후원해주기 시작하니까 이 불교가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찰도 대규모로 짓고 그 다음에 아주 비싸게 제작비가 비싸게 들어가는 탑들도 많이 그런 예술품 그런 것들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호국적 불교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좀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호국적 불교에 뭐가 있냐면은 거기에 백고자 강좌라는 것이 있죠. 백고자 강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별표 차이없이 그냥 이렇게
백고자 강자가 뭐다라는 거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아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안 그러면 그냥 외워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백고자라는 거는 높은 좌석이에요. 높은 좌석. 높은 좌석에 100명의 유명한 스님을 초빙해가지고 앉혀놓고서 법회를 여는 겁니다. 법회를 열어요. 왕도 딱 있어요. 왕도 딱 이렇게 있어요. 법회를 열어요. 불교 법회예요. 그래서 최초의 백고자 강좌를 우리가 화랑도의 스님인 원광법사가 이것을 열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해량이라는 아주 유명한 스님의 강의를 듣게 했어요. 스님들을 쫙 모셔가지고. 그럼 여기에 이제 왕도 참여를 합니다. 왕도 딱 참여를 하는데 이때 하는 내용이 뭐냐? 주로 내란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아달라. 혹적 성격이죠. 그 다음에 인왕경, 즉 인왕경이라는 그 불교 경전입니다. 이 불교 경전,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반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으로 임금이 부처 반야의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두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호국불교 백고자 강좌가 뭐를 의미한다.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뒤에 선덕여왕 때 황룡사 9층 목탑을 지었죠. 그래서 한층 한층 주변 국가들이 신라의 고개를 숙이게끔 해달라. 그 다음에 원광의 세수고개. 그 다음에 걸사표가 있습니다. 역시 원광의 걸사표는 그 출사표 뭐 그런 뜻이에요. 비슷해요. 누구에게? 수나라에게. 구원병까지는 아니고요. 출병을 해달라. 라는 그 문서를 누가? 이 원광법사, 화랑도의 교장 선생님인 원광법사가 걸사표를 딱 한 거예요. 국왕이 짓게 했어요. 당시의 국왕인 진평왕이 제가 지난번에 요 당시의 진흥왕 이후에 굉장히 신라가 오히려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했다고 그랬죠. 나제 동맹 깨지고 여제 동맹 생기면서, 그렇죠? 국가적인 위기. 그리고 위진 남북조 시대가 끝나고 요 당시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수나라에 의해서 중국이 통일될 시기예요. 그래서 당시의 왕이 원광법사에게 수나라에 출병을 해가지고 고구려를 치게 해달라라는 것을 쓰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거절을 하죠. 스님이 이런 거를 써가지고 전쟁은 사륙인데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옳지 않으나 국가의 안녕과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서 제가 쓰겠습니다. 해가지고 써가지고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수나라에 보내요. 수나라에 611년도에 수나라에 딱 보내죠. 어찌됐건 이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이 이후 612년도에 뭐가 있습니까?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공을 하죠. 그래서 이 문덕이 형님의 살수 대첩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걸사표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야 돼? 신라의 호국불교의 성격이에요 라고 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들은 자기네들이 믿는 신앙하고 결합을 합니다. 신앙하고 결합을 해요. 참 이게 우리의 이 민중들, 우리의 보통의 이 백성들이 굉장히 이 창작력이 뛰어난 거죠.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런 샤머니즘이라든가 토테미즘이라든가 이런 애니미즘 그런 것들이 불교 결합이 됩니다. 결합이 되면서 현세 구복으로 가더라는 얘기죠. 현재의 세상에서 복을 구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이 현세 구복적인 불교의 신앙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스님이 막 굿도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전통신앙인 무당과 불교 이런 것이 결합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교의 역할을 잠깐 볼게요. 역할. 예, 마이크가 자꾸 돌아가서 내가 마이크를 좀 예쁘게 좀 해주고. 자, 불교의 역할. 이게 또 다면 쓱쓱하니까. 일단 이제 왕권과 중앙집권화, 그 다음에 백성들의 사상적 통일 다 아시는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 진흥왕은 자기가 전륜선왕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륜선왕. 진흥왕은 자기가 전륜선왕이다. 이 인도의 국기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박쥐가 있어요. 박쥐가.
이 바퀴를 전륜이라고 그러거든요. 맨 처음에 불교가 나타날 때에 이 불교의 윤회. 근데 이 윤회 사상은 이 불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어요? 힌두교에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전륜이에요. 전륜 선왕. 그래서 고대에 천하를 정복했던 그런 왕을 전륜선왕, 자기가 전륜선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진평원 같은 경우는 진종설. 진짜 내가 불교,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가문을 이어받은 그런 사람이야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즉 왕즉불이에요. 왕즉불. 내가 곧 부처야. 네, 그런 사상. 그 다음에 업설이 있습니다. 업설. 이 업설이 윤회와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업이라는 거는 업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업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업을 쌓느냐 아니면 나쁜 업을 쌓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돼요? 현재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뭐 노비라든가 이런 천민계층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전생에 나쁜 업을 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중에 좋은 걸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현세에 뭐 반란을 일으키거나 반항하거나 그러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업설이 그런 걸로 이용을 했던 거예요. 당시 정치가들이. 자, 그다음에 미륵불도 여러분들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툭하면 이 미륵불이 나오기 때문에, 미륵불은 부처 가운데 어떤 부처를 얘기하냐면, 미륵불은 이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 때에 이 미륵불이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해주러 오는 부처를 미륵불이에요. 그래서 뭐 신라 말기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뭐 고려가 됐든 또 그 다음에 조선이 됐든 이 세상이 어려울 때 이 미륵불 신앙이 꼭 등장을 해요. 내가 미륵불이다. 내가 살아있는 미륵이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미륵 누가 있어요? 살아있는 미륵? 궁예가 있죠. 이런 미륵불. 그 다음에 불국토. 여러분들 불국토. 대표적인 불국토의 염원을 담은 그 사찰이 뭡니까? 불국사죠. 불국사.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라 불교의 성격들이다라는 거 아시면 될 거고요. 통일신라 들어가겠습니다. 자, 통일신라 들어가게 되면 이제 불교가 이 아주 그 어떤 스님들, 이 훌륭한 스님들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체계를 잘 잡아요. 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스님 두 분은 물론 원효대사하고 어떤 선생님? 의상대사죠. 원효는 너무 잘 알죠, 여러분들. 원효대사. 그러니까 이 원효나 의상이나 신라가 삼국통일을 했던 그 시점에서 활약을 했던 분이에요. 이 원효대사는 당나라 유학을 갔다가 깊은 깨달음을 얻고 유학을 포기하고 들어오죠. 예, 해골에 있는 물을 마시고 나서 진리는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진리는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이러한 책들을 지었어요. 대승기신론서, 금강상미 경론 이런 것들을 졌는데 중요한 건 이분의 사상이에요. 일심사상이다. 일심. 화쟁이라고 그러는데 잘 알아두세요. 일심. 하나의 마음. 화는 화합하는 거고요. 화는 화합하는 거고 안 싸우고 화합하는 거고, 쟁은 싸우는 거예요. 투쟁이에요. 그러니까 저마다 다 개성이 다르고 저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죠. 그래서 서로 잘났다고 막 이렇게 싸워요. 싸우는데 가만히 들다 보면은 결국에는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결국엔 같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같더라라는 얘기예요. 예, 화쟁, 즉 투쟁은 곧 잘만 하게 되면은 하나로 단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화쟁이에요. 모든 것이 한 마음이다. 당시에 10개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이 10개의 종파를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주장했던 것이 신문화쟁론이에요. 신문화쟁론.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왔어요. 신문화쟁론. 신문화. 10개의 문화가 아니라 화쟁론이에요. 화쟁. 신문이에요. 신문. 화쟁. 아시겠죠? 자, 화쟁. 10개의 그런 어떤 불교 종파, 그런 불교 종파들의 입장을 물어보고 그 입장에 대해서 쓰고 결국에는 하나로 뭉치자. 그래서 대립하는 사상을 하나로 통합을 하자. 이것이 화쟁이다. 이것이 산스크리트어로 정리가 됐대요. 산스크리트어는 뭐예요? 버머라고 하죠. 인도 말이죠. 똑똑한 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장을 한 것이 이분이 아미타 신앙을 강조합니다. 아미타 신앙.
아미타 신앙을 강조해요. 아미타 신앙. 이 그러면 아미타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아미타. 여기에서 아미타 앞에다가 나무 아미타불이죠. 나무 아미타불이죠. 나무 아미타불. 거기에 나와 있지만 나무는 여기 있는 나무는 우리가 나무 그 나무 아니죠. 이 나무는 바로 나예요. 나. 그냥 난데 그냥 내가 아니라 부처님에게 의지하는 나예요. 부처님에게 의지하는 나고 아미타불은 극락에 있는 부처예요. 그러면 극락은 현세입니까? 내세입니까? 극락은 내세죠. 죽은 다음의 세상이죠. 즉 부처님께 나를 의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내가 곧 부처가 된다. 즉 해탈의 경지에 가가지고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혹시 이 가운데서 락 좋아하시는 분 흔들어 보세요. 아유 몇 명 계시네. 네, 이 열반. 네, 니르바나. 예전에 90년대에 이런 밴드가 있었죠. 예, 아주 유명한 밴드죠. 네, 열반. 예. 그래서 나미아부타불을 외워라. 나미아부타불. 이게 바로 아미타불. 그러면서 이분이 했던 것이 정토종. 토종불교. 정토종. 그래서 요것 때문에 불교의 대중화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교의 대중화. 훌륭한 스님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법성록도 있지만 다음 장을 보시면 교재 여러분들 66쪽에 다음 장을 보시면 의상대사가 나옵니다. 의상대사. 이분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이분은 당나라 유학을 갔다 왔어요. 당나라 유학을 갔다 와서 이분이 했던 거는 바로 뭐예요? 화엄 사상을 배운 겁니다. 중국에서. 화엄 역시 바로 비슷해요. 이건 뭐예요? 화엄은 바로 조화예요. 조화롭게 써야 됩니다.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엄종을 공부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화엄종을 개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동 화엄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석사를 딱 세우고 이분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유명한 절들을 많이 짓는데 그런 절들을 지을 때에 국가의 대사로서 참여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의상대사는. 원효대사는 절 짓는 데 관심이 없어요. 불교의 대중과 관련돼 가지고 거짓골을 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상한 노래 지어 가지고 막 부르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했던 분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국가 건축과 관련된 4차 건축과 관련됐다. 그러면 요 당시를 보면 우리가 의상대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일즉다 다즉일, 다즉일. 하나가 곧 모두고 모두가 곧 하나다라는 거죠. 조화롭게 살아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분이 강조했던 것은 관음신앙입니다. 관음. 자, 여기에서 관음하면 생각나는 것이 관세음 보살이죠. 관세음 보살. 그래서 여러분들 남이아비탑을 관세음 보살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까지 남이아비탑 관세음 보살. 그럼 관세음 보살이 뭐냐? 부처긴 부처인데 어떤 존재냐면은 이 극락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마다하고 고통받고 있는 현재의 중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구원 활동을 펼치는 그런 존재를 관세음 보살이라고 합니다. 자, 원효대사하고 이 의상대사는 주장하는 것이 그닥 다르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있어요. 원효대사는 극락을 강조했어요. 내세를 강조했어요. 의상대사는 현재를 강조했어요. 현재를 강조했다. 그래서 남이아비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측은 당나라 현재의 사상을 계승을 했고요. 원측이란 스님
나중에 이 원칙은 시험 문제에 어렵게 출제가 됐을 경우에 좀 더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 해초는 너무 잘 아시죠? 세계 최초의 기행문인 왕호천축국전을 지었다. 왕호천축국전을 지었다라고 되는데, 갔다 왔어요. 어디에? 천축국에 갔다 왔어요. 천축국, 천국. 죽은 거예요? 아니죠. 이게 불교의 탕생지인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갔다 오니까 얼마나 뭐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헤쳐가지고 막 가는 거죠. 헤쳐가지고 가는 거죠. 자, 이렇게 있고. 근데 이것은 지금 현재 프랑스에 있다라는 거고. 자, 신라 하대의 선종과 그 다음에 교정,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종과 교정. 이 선종과 교정도 한 번에 우리가 끝내버릴게요. 이거 고려시대 들어가면 또 나오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개념 잡고 가세요. 불교 종표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교종이 있고요, 선종이 있습니다. 선종이 있어요. 그러면 교종의 교자는 가르칠 교자고, 그 다음에 교육할 때 교자죠. 선종의 선자는 참선선자예요. 참선선자예요. 그럼 이제 왜 이름이 이렇게 붙여졌는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교종의 교자는 가르치 교자. 부처님 말씀을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 가르침이 어디에 적혀져 있어요? 부처님 진짜 와서 가르쳐줘요? 아니죠. 어디에 적혀져 있죠? 그게 뭐예요? 불경이에요. 불경 연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불경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한자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도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귀족 중심이에요. 귀족 중심. 의상이라든가 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교종이에요. 교종. 귀족 중심. 그러니까 귀족이 후원을 받죠. 그러니까 대규모의 사찰이라든가 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신라 중대 때에. 그럼 중대라고 한다면 언제예요, 여러분들? 삼국통일하고 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교종. 그래서 5교가 유행했어요. 5개의 교종 분파들이 유행을 했어요. 자, 반대로 선종은 참선을 중요시 얘기해요. 참선. 이게 뭐예요? 명상이죠. 그러면서 수행을 강조합니다. 수행. 그러니까 뭐 노력, 봉사 이런 거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걸 강조하는데 이건 뭐라도 좋다. 이건 뭐라도 좋고 부처님 말씀만 잘 명상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옳은 일에 수행을 하면 내가 부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자 잘 모르는 일반 대중들도 좋아하더라라는 얘기죠. 근데 이 선종이 신라 하대 때에 유행을 했던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종도 귀족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지방 세력인 이 호족들이 딱 놓고 봤을 때에 얘들이 좋아하는 이거 싫어. 그래서 마침 이게 들어왔어. 그럼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일반 백성들도 자기를 따르는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선종이 유행하게 되는 것은 곧 교종의 쇠퇴를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중앙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종은 이 당시에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전부 다 들어가요. 그래서 구산이에요. 구산 선문이라고 그러는데 구산이 발전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그 황룡사라든가 분황사라든가 이런 그 절들을 보게 되면 평지에 있습니다. 경주 시내에 이렇게 평지에 있어요. 왜냐면 불교가 왕실과 귀족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중에 들어가면서 대중적인 종교가 유행하게 되면서 산으로 들어가요. 참선하고 그러는데 이 대도시 안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조용한 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선종.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선종의 유행 특징, 불림문자, 견성오도, 불림문자. 이것도 그냥 느낌 받으세요. 견성오도. 자, 견성오도, 불림문자. 문자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문자 없어도 된다. 예. 그 다음에 우리의 성격, 성질을 잘 보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수행하자. 견성오도예요. 잘 지켜보자. 그런 것들이 견성오도. 선종과 교종의 차이점.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래서 거기 영양 보게 되면은 제가 설명했던 거, 교종은 조형미술이 강조가 되고 선종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조형미술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됩니다.
교종의 영향을 받으면은요, 여러분들이 탑이 발전하게 되고요. 선종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 뭐가 발전하게 됩니까? 승탑이 발전하게 돼요. 자, 탑과 승탑의 차이는 바로 뭐냐면, 탑은 말이에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부처의 사리가 들어가 있어요. 승탑은 뭐예요? 승이니까 승려의 사리가 들어가 있어요. 스님의 사리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차이점은 뭐냐면, 신라가, 신라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 이 나라들이 이 왕실과 귀족의 후원을 받으면서 호국불교로 발전할 때에 우리는 부처의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처님의 사리를 중국과 인도에 가가지고 스님들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사리를 보관하기 위해서 탑을 만들었어요. 경쟁적으로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 사리를 모셔두는 그 탑을 어떻게 했겠어? 웅장하고 멋있게 했겠죠. 그래서 조형미술이 발달하는 거예요. 반대로 선종은 그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데 뭘 강조합니까? 이거 강조하죠. 그래서 이렇게 롤 모델이 돼가지고 모범적으로 살다간 스님들, 이 스님들을 기리기 위해서 탑을 만듭니다. 그럼 스님들 모여서 뭐가 나와요? 사리가 나오죠. 그래서 승탑이 나오게 되고 신라 하대 때 승탑이. 승탑이 나오는데 이 승탑의 구조가 팔각 원당형이에요. 작아요. 아기자기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건축 공부할 때 나오겠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세요. 고려사 공부할 때도 이게 나와요. 또 이게 나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도교 보겠습니다. 자, 도교는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이 도교도 역시 춘추전국시대 때 나왔는데 노자, 장자에 의해서 나왔다 해서 노장사상이라고 그러죠. 무위자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위자연이 뭐예요? 무언가 하고자 하는 욕심 없이 자연스러운 상태가 제일 좋은 것이다. 그래서 자연에서 놀장 이거죠. 놀장. 그래서 이 노장사상은 굉장히 좀 그 신비롭고 신선사상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신선하고. 그리고 뭐 인생의 덧없음, 욕심 버리고 막 이런 것들 관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노장사상이 관련된 도교와 관련된 것이 거기에 나와 있네. 여러분들 금동대학로, 강서대묘, 사신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있는지는 잠시 후에 그림 보면서 설명해 드리고요. 도교 보겠습니다. 고구려의 강서대묘의 벽화 사신도. 그 다음에 을지문덕의 오원시, 지족 이게 나와요. 자, 사신도라는 거는 방위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뭐 현무, 주작, 뭐 청룡, 백호. 근데 이러한 그 짐승들이 실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신비롭죠. 그래서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고, 을지문덕의 오원시에, 을지문덕이 누구한테 쓴 거예요, 여러분들? 수나라 장수 우중문학에 쓴 거죠. 또 나오죠. 오원시에 지족이라는, 지족, 거기 한자로 되어 있는데 지족. 이게 지족이라는 게 지자가 뭐예요? 알지자죠. 즉 족은 만족입니다. 만족은 알거든 꺼져라. 그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거라. 이 지족이라는 것이 도교에서 많이 사용한 용어입니다. 지족하여라. 만족을 알거라. 이거죠. 자, 백제의 금동대학로에 산수문이 벽돌. 금동대학로에 산수문이 벽돌도 있고, 금동대학로도 있고, 산수문이 벽돌도 있고, 요거 금동대학로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신선이 들어가 있죠. 신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산수문이 벽돌이 있죠. 산수문이 벽돌. 이 벽돌을 하는데 의자 빼세요. 금동대학로 의자 빼세요. 그냥 산수문이 벽돌로 알아두세요. 벽돌에 산수문이를 지었다. 자연이죠. 그래서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 그 다음에 사택지적 비문의 인생의 덧없음. 사택 가문이, 사택 지적이 딱 이렇게 높은 벼슬을 하다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벼슬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나 잘 대우도 안 해주고 인생이 덧없구나. 역시 도교다. 신라는 화랑도를 국선도라고 했습니다. 예, 선자가 뭐예요, 여러분들? 신선사상 할 때 그 선이에요. 풍류도, 여기저기 좋은 그런 자연 이런 경치 좋은데 옮겨 다니면서 공부도 하지만 놀 줄도 안다. 풍류도, 풍월도라고 지정한 것이 바로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 통일신라 들어가게 되면 12지신상이죠. 12지신상.
주변 무덤에 여러분들 무덤을 보호하기 위해서 12지 신상 아주 그 신비로운 그 조각상들을 그 지키는 조형물들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현존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독일 영향을 받았다. 최초는 은둔세상. 그 다음에 정효공주묘 지석에, 역시 지석에 불로장생하세요. 죽은 사람 보고 불로장생하래. 죽은 사람 보고. 이제 저 세상 가가지고 어떻게 해라? 불로장생하거라. 신선이 되거라. 독일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보게 되면서 또 한번 공부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교정, 여기 불교 교리 중시 전통 권위 중앙귀족이죠. 신라 중대 때 5교 조형미술이 발전하고 교종 5교가 발달했다. 선종은 좌선 참선 형식 권위 부정이죠. 지방호정 육두품 대중 중심입니다. 신라 하대 때의 구산 더 발전하게 되는 거죠. 조형미술 쇠퇴하게 되고 지방문화가 발달하고 구산 선문이 발전하게 된다. 자, 여기 쭉 보시면 여기 산자 들어가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5교와 선종을 구분한 겁니다. 자, 네, 여기 보시면 이게 금동대학로죠. 이게 이제 강서대묘의 사신도죠. 사신도, 현무도죠, 현무도. 네, 사신도 중에 현무도. 자, 그러면 시험에 꼭 나오는 예제를 공부해 볼게요. 1번. 다음 걸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신라사의 모습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임신년에 6월 16일 두 사람에게 함께 맹세하여 쓴다. 서경, 상서, 예기, 좌전을 차례로 익힐 것을 맹세했는데 3년 안에 마치기로 했다. 임신서기서. 그러니까 임신서기서는 비석입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임신년에 약속을 했어요. 누가? 친구 두 사람이서. 공부 징그럽게 안 하나 봐. 그래서 막 맨날 말씀만 피우고 있는데 야, 우리 이제 그러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기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지들이 비석서기에서 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유교 경전이죠. 유교 경전이 뭘로 돼 있어요? 한자로 돼 있죠. 그럼 답 나왔죠? 한자가 뭐로 되었다? 이게 어디 거예요? 신라죠, 신라. 교육기관으로 태학이 설립되었다. 이거는 이제 고구려고. 여기 신라사회라고 얘기했잖아요. 신라사회. 네, 유학시험을 통해 관리를 선발했다. 이런 적 없죠. 유학시험을 통해 관리를 선발하는 거는 여러분들 과거제입니다. 과거제. 정답은 1번. 자, 2번. 또 나오죠? 이렇게 유물 나온다고요. 다음 유물의 제작에 공통적인 영향을 끼친 사상은 바로 뭐라고요? 금속의 전파죠. 도교의 전파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빼고라도 얘 하나만 놓고 볼 때는 뭐 해당할 수 있어요? 이거고 금속 기술의 발달이죠. 그죠? 근데 불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서양 문화 관계 없고 일본 문화 관계 없고. 그래서 요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도교의 전파다. 1번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너스 문제도 있구나. 보너스 문제 있군요. 삼국시대의 학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백제에서는 오경 박사로도 유화가 그려졌다. 그렇습니다. 한자의 뜻과 소리를 이용하여 우리말을 표현하였다. 네, 그렇고요. 거칠부는 진흥왕 때 국사를 편찬하였으나 현재 전하지 않는다. 그렇죠. 소수림왕 때 지방에 태학을 설립하여 학문과 무술을 가르쳤다. 자, 소수림왕은 지방의 태학이 아니라 서울에 수도에 태학을 두었고 지방에는 뭘 두었어요? 지방에는 경당을 두었다. 이 경당은 누가? 장수왕 때 설치한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보너스 문제 이제 없죠? 네,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국의 학문, 그 다음에 불교, 도교까지 알아봤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제가 좀 공부를 했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근데 절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느낌을 계속 간직하고 계세요. 느낌을. 그러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느낌을 간직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잠재되어 있는 느낌이 또 나올 때 이렇게 싹 점점 이제 확실한 나의 지식으로 굳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